자, 저당권 2부입니다. 자, 우선 변제 조교력 이 부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갑의 부동산에 이렇게 A가 1번 저당권, B가 전세권, C가 2번 저당권. 이렇게 세 개의 권리가 존재할 때 경매가 붙여지게 되면요. 1번 저당권은 1순위니까 후순위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뒤에 있는 애들보다 먼저 받는 거.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전세권자가 2번 저당권보다 먼저 받고, 세 번째는요, 2번 저당권자가 꼴찌로 배당받게 되죠. 이때 D가 일반 채권자가 있으면 여기 일반 채권자. 그럼 2번 저당권자는 누구보다? D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 이런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1순위? A가 1순위, B가 2순위, C가 3순위, 얘가 꼴찌. 우선 변제권의 문제. 그런데 여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이 아니라 얘가요. 소액 임차인이면 보증금 소액 임차인이다. 그러게 되면 배당에서 얘가 1순위가 아니라 얘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뒤집어 버리는 순서가 하나 있죠. 바로 소액 임차인이 있을 때는 배당에서 얘가 최우선 변제를 받는 특례가 인정된다. 특례가. 이 순위를 얘가 깨버리는 거죠. 얘가 깨버리고 얘가 맨 앞으로 치고 나와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예. 이거를 특권이라고 그러죠. 특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할 때 우선 변제권은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원칙이죠. 원칙은 뭐대로? 순서대로 배당 받아가세요. 그런데 이걸 깨는 게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뒤에 소액 임차인이 있게 되면 우선 특권이 있어요. 우선 특권이라고 해요. 특권. 그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액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인 소액 임차인. 그 다음에 국세죠. 국세 우선 특권이 있어요. 국세 가지고 있는 사람. 국세. 그 다음에 임금 채권이요. 임금 3개월분. 3개월분의 임금 채권. 요 세 가지는 우선 특례를 줘요. 특례. 여기 임금 채권이 있다. 나 월급 못 받은 거 있어. 3개월치. 3개월치 월급 못 받았어. 월급. 그거는 누구보다? 1번 저당권보다 얘가 먼저 받아요. 먼저. 몇 개월치만? 3개월치만. 이게 국세여도 마찬가지. 이게 국세면 얘가 최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 원래는 순서대로. 그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 예외가 세 가지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 옆에는 요거 하나 써두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이 A 앞에 만약에 앞에 가압류권자가 있을 때요. 선순위로 가압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선순위로 누가 존재하고요?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후에 가압류가 을입니다. 을. 그리고 뒤에 누가 있고요? 저당권 있고요. A 1번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이죠. 후순위 저당권. 그리고 D가 또 얘가 가압류권자다. 얘가 압류했다. 압류 채권자면 이거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될 거냐? 얘네들의 배당 순위는 누가 1순위일까 하는 거. 배당 순위 문제. D가 저 부동산 압류 걸었어요. 얘가 압류 걸었어요. 왜? 돈 안 갚으니까.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얘가 D가 압류 걸었죠. 얘는 일반 채권자죠. 근데 맨 앞에 을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가압류가 존재해. 선순위 가압류. 그리고 뒤에 후순위로 저당권이 있어요. 후순위 저당권.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될까? 얘네 둘은 배당에서 어떻게 될까? 이 문제하고 A하고 D하고는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이 후순위자보다 당연히 얘가 우선하지. 얘가 우선하는 거 당연하죠. 얘가 먼저 받는 거는 당연해요. 얘보다. 그런데 이 저당권보다 앞에 가압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얘하고는 배당을 어떻게 할까? 우리 판례는 동순위로 배당을 해요. A하고 D는. A하고 D는 동순위다. 동순위. 안분배당이라고 그래. 안분배당. 왜냐면 가압류가 요 뒤에 있다면, 요 가압류가 요 뒤쪽에 있다면 얘가 우선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가압류가 D가 아니라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으면 이 저당권자는 후순위자는 얘가 눌러서 얘가 이겨요. 후순위자는 눌러서 이겨. 먼저 받아. 근데 후순위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가압류는 은행 저당권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로 있는 가압류와 후순위로 있는 저당권은 배당에서 동순위다. 동순위. 똑같다는 거죠. 얘네들은 같은 순위다. 1순위로. 같이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받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하나만 주의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19회 시험에 나왔어요. 19회 시험에. 뭐라고요?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하면 후순위 저당권이 먼저 배당받는다? XX. 얘가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은 무슨 순위? 동순위다. 동순위. 안분배당 같은 말. 서로 이길 수 없어요. 후순위 저당권은 가압류. 앞에 있는 가압류는 못 이겨. 뒤에 있는 가압류는 얘가 이긴다. 앞에 있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순위다. 이 문제를 우선변제권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변제권에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받아가세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놓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 요 새놈이다. 새놈. 그것이 우리 책에 371페이지 있어요. 37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있죠. 국세하고의 임금채권. 그거 정도 체킹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쌍괄호 4번에 저당권 실행이 있는데요. 실행에서는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A가 실행을 하든 C가 경매를 실행하든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소멸한다. 저당권은 다 소멸해요. 다 소멸. 그죠? 그리고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배당. 얘도 소멸. 2번 저당권도 소멸.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낀 것도 얘도 소멸한다. 중간에 낀 거 얘도 소멸. 이때 낙찰자는 소유권을 해요. 등기해야 가져요. 등기 없이 가져요. 등기 안 해도 낙찰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가져요. 그래서 372페이지에 니은에 별표할게요. 니은. 밑에 니은에 동그라미요.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저당권의 동그라미야. 순위에 관계없이 매각으로 존속 소멸한다. 그죠? 그런데 니을에 보면 유치권은요. 여기 유치권이 있었다. 이 앞으로요. 이 유치권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얘는 존속한다. 경매가 돼도. 그래서 경매로 안 사라지는 거는 딱 하나, 유치권 하나. 이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안 없어져요. 얘네들은 다 없어져. 순서대로 배당을 받고 다 없어져. 근데 유치권은 존속한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니을의 동그라미하고요.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옆에다 존속. 그 정도 써두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음 저당권하고요. 용익권 관계. 이 부분 보도록 합니다. 방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요. 어떤 부동산 위에 A가 1번 저당권, B가 용익권. 여기 전세권이어도 되고요. 지상권이어도 되고요. 임차권이어도 되고 다 돼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걸 용익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2번 저당권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유치권이 있으면 이때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저걸 때리게 되면 부동산의 경매를 2번 저당권자 C가 때리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요 임차권 어떻게 될까? 임차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바로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 충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느냐? 경매 신청은 2번 저당권자가 했어요. 그러면 신청자보다는 얘가 선순위죠. 선순위지만 얘 운명을 쥐고 있는 거는 1번 저당권, 즉 말소 기준 권리인 A가 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1번 저당권, 맨 앞에 있는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요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선순위요, 후순위요? 후순위죠. 그러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얘는 소멸.
용익물권, 이 용익물권이 저당권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하는 거죠. 즉 낙찰자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주장을 못하는 거죠. 소멸한다는 말은 그래서 무슨 뜻? 쫓겨난다 이 뜻이야. 쫓겨난다. 계약기간 동안 채워요 못 채워요? 계약기간 못 채우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언제까지 사는 거죠? 경매 들어오기 전까지만. 저당권이 경매 치고 들어오기 전까지만 이 집에 살 수 있는 거고, 치고 들어오면, 경매를 치고 들어오면 이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소멸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즉 낙찰자에게 대항해요 못해요? 대항할 수 없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낙찰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한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소멸하니까. 이때 얘 운명, 죽이느냐 얘를 살리느냐는 누가 결정한다? 말소 기준 권리가 결정한다. 1번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 그럼 거꾸로요. 이 전세권이 앞에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인 1번 저당권, 이 자리보다 앞에 있으면 선순위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존속한다. 오케이. 앞에 있으면 존속, 뒤에 있으면 소멸. 그래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있는 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당권 선순위, 후순위 전세권.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삭제주의라고 그래요. 삭제주의. 등기관이요. 등기관이 이 전세권을 없애버려. 뭐보다 늦으니까?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뒤에 있죠. 이 전세권이 후순위로 있으니까 이걸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되죠. 대항할 수 없다. 그럼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되면 전세권이 선순위. 선순위 전세권. 이게 지상권이어도 되고요. 임차권이어도 똑같아요. 맥락은. 후순위로 뭐가 존재하면? 저당권이 존재하면. 그럼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되죠? 전세권, 용익물권은 존속한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인수주의. 낙찰자가 이 전세권 어떻게 한다? 앞에 있는 이 전세권을, 전세권이 맨 앞에 있죠. 이거를 끼고요. 전세 끼고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인수한다고 그래요. 인수주의. 그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왜요? 여기는 쫓겨나고 여기는 안 쫓겨나죠. 안 쫓겨나. 나 안 쫓겨나 임마. 왜 안 쫓겨나? 낙찰자가 인수하니까. 자, 그래서 저당권하고요.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 그러면 이렇게 맥락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완벽한 정리. 선순위 저당권하고 후순위 전세권하고 충돌이 되면 이 후순위 전세권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걸 무슨 주의? 삭제주의라고 그래요. 삭제주의. 민사집행법에 있어요. 근데 거꾸로요. 전세권이 선순위로 존재하면 선순위 용익물권이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그러면 선순위 용익물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어떻게 된다? 존속한다. 이걸 무슨 주의? 인수주의. 오케이. 그리고 얘를 죽이는지 전세권을 죽이는지 살리는지는 누가 결정? 1번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 문제가 저당권하고요. 용익권의 관계입니다. 여기다 두 개를 적으시면 되죠. 삭제주의와 무슨 주의? 인수주의. 두 가지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딱 두 가지씩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7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발표할게요. 말소 기준 권리는 누가 돼요? 1순위 저당권. 조심할 거는 맨 뒤에 있는 유치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경매가 돼도 얘는 존속한다. 얘만 존속한다.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거지. 소멸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요 전세권이 어디 있어요? 중간에 낀 거라고 그래요. 중간에 낀 거. 우리끼리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끼리. 제 강의 들은 사람만. 중간에 낀 건 어떻게 된다? 삭제된다. 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니까. 중간에 낀 거. 유치권 어떻게 되고요? 존속하고. 예, 이 사례가 우리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주 빈번하게.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다음 374페이지 가시게 되면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와요. 360조의 법정지상권하고 일괄경매 문제가.
자, 개요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심화학습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심화학습에서 소개를 하고 지금은 개요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이렇게 과수원에다가 이렇게 저당을 설정했을 때, 설정할 때 이 토지에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어요. 두 가지요. 여기요. 이렇게 땅 두 개를. 이쪽 A 땅에는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다는 거죠. A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땅도 A 거, 건물도 A 거. 뭐 할 때요? 저당권 설정할 때. 두 개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요 A 땅하고 이렇게 A 건물. 요게 이 부분을 1번이라고 할까요? 2번은요. 설정할 때 여기는 나대지였다. 나대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당권 뭐 할 당시에 이쪽은 설정 당시에 이쪽은 뭐가 존재하죠? 건물이 존재합니다. 건물이. 그리고 이 건물이요. 동일인이면 돼요. 동일인. 건물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동일인일 것. 동일인. 이때 건물은요. 이게 미등기여도 되고 무허가여도 상관없어요. 무허가, 미등기 상관없어요. 무허가든 아니든 미등기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예요. 등기 불문이고 허가 불문이에요. 건물만 있고 동일인이면 돼요. 이때 설정을 어디다 한 거냐면 토지에다가 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토지에다가. 이때 대출금 1억을 못 갚으면 은행은 경매를 치게 되죠. 어느 거를? 토지를 경매를 치게 되네. 그래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누구한테요? 낙찰자에게. 낙찰자에게 땅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C에게. 그럼 동일인이었다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바뀌었죠. 뭐만? 땅만 낙찰자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건물은 어떻게 됐고요? 그대로 남아있고. 건물은 그대로, 땅은 낙찰자에게 매매가 아니라 뭘로?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죠. 경매로. 그럼 이 건물은 누구 땅이에요? 낙찰자 땅에 A 건물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이 건물을 때려 부숴요? 그대로 둬요? 부수지 않고 그대로 두라는 거죠. 왜요? 여기에 지상권이 생긴다. 지상권이. 이때 생기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른다. 366조의 법정지상권. 그럼 법정지상권 언제 생기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에요. 언제 동일인? 설정 당시요.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동일인일 것. 그랬다가 이것이 경매로요.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누구한테 주는 거죠? 바로 건물주에게. 건물주인에게 지상권이 생기는데 그 지상권을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런다. 366조에. 자, 읽어볼게요. 저당물의 경매로요. 경매가 원인입니다. 경매 위에다 써요. 원인.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거로 본다. 이 지상권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런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소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 장 넘길게요.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괄경매권이 나와 있죠. 일괄경매권. 자, 일괄경매권은 밑에 있는 사례예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여기는 건물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밑에는요. 저당권 설정할 때 이 토지는 나대지였다는 거죠. 나대지. 요점이 달라요. 요점. 여기는 설정할 때 집이 있었고 여기는 건물 없는 나대지였다. 나대지. 근데 설정한 뒤에 저당권 뭐 한 뒤에 설정 후에 건물을 올린 거예요. 설정한 뒤에 여기다가 건물을 줬다. 이렇게 건물을. 여기는 설정할 때부터 있었던 건물이고 이거는 설정 후에 세운 건물이고 다르죠. 요점이.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 요 차이. 위에는 설정할 때 뭐가 있었고요. 건물이 존재했었다. 설정할 때. 여기는 언제 지은 거죠?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지.
그럼 저당권자는요, 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채무자가 이 돈을 못 갚게 되면, 이거 동일인은 똑같아요. 동일인은 똑같은데, 건물을 저당권 설정한 뒤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 갚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하느냐면, 땅만 경매하면 땅의 제값을 못 받아요. 그래서 뭐까지요? 건축물까지 일괄 경매를 한다. 일괄 경매. 그 차이는 이거죠.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면 이 건물은 땅이 경매가 되면, 땅이 경매로 날아가면 이 건물 주인에게는 뭐가 생겨요? 법정이상권이 생긴다. 법정이상권이. 법정이상권이 생기고, 설정 후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은행은 어떻게 하죠? 이 은행은 땅만 경매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건물까지요. 일괄 경매를 한다. 일괄 경매. 바로 이런 차이가 생겨요. 이런 차이.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이거죠. 메커니즘은.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했느냐, 아니면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했느냐, 이 차이로 구별이 지어지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책에다 옮겨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핵심이요. 자, 그래 일괄 경매를 읽어보면 365조가 규정을 하고 있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토지를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되죠. 그 토지가 무슨 토지요? 나대지요. 나대지.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다가 저당을 설정한 거죠. 그리고 언제 진 거예요? 설정 후에 건물을 올렸다. 저당권 설정한 후에 별표.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 그리고 밑에다 적으세요. 동일인일 것. 동일인. 그러면 저당권자 은행은 토지와 함께 건물까지요 경매를 때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일괄 경매라고 그래요. 일괄 경매. 그런데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못 빼가요. 건물에서는 왜 못 박아죠? 담보가 지금 땅이거든요. 땅. 땅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건물에서는 은행이 돈을 못 빼가는 거죠. 그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경매는 둘 다 하는 거야. 경매는. 땅도 하고 건물도 하고, 경매는 둘 다 때리는 거. 왜요? 그래야 땅값하고 건물 제값을 받으니까. 근데 돈은 어디서만 빼간다? 땅에서만 빼가고 건물에서는 돈 못 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돈은 여기서만 빼간다. 왜? 담보가 땅을 담보로 잡은 거니까 은행이. 그것이 바로 그러나 단서 부분이에요.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없어요. 그럼 적으시면 되죠. 어디서만 받아가죠? 토지에서만.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 받아간다. 오케이. 시험 문제. 자, 그래도 여기까지 되셨어요. 마지막 6번이요. 뒤에 379페이지 우리 책에는요. 방가로 4번이라고 돼 있죠.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는 이걸 6번으로 뽑아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나눠지고 분화되고 있어요. 제3취득자 문제. 이 목차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책이 더 간결하고 잘 쉽게 풀어지느냐, 이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제3취득자 문제를 저는 목차 6번으로 따로 뽑았어요. 왜? 목차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걸 또 세분해서 쪼개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분절해서 정리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거죠. 자, 제3취득자 문제 보도록 합니다. 여기도 심화학습에서 따로 할 텐데요. 개요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의 집에 이렇게요. B 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대출금 융자 1억을 받은 집을요. 이때 이 집이 매물로 나올 수 있죠. 저당권 설정된 집이 매물로 나올 수 있죠. 이 신혼부부가 갚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원금하고 이자를. 가령 이게 대출금 2억이다. 그러면 원금 이자 갚기가 힘들으니까 이 신혼부부가 우리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 맨날 이자 갚다가 허덕이고 있어. 우리 차라리 그냥 팔고 우리 새 살아. 집을 매각을 하게 돼요. 매각을. 우리 파는 게 아니라 차라리 새 살자. 이때 팔 때 이 집에는 이미 뭐가 있는 집? 저당권, 융자가 있는 집이란 말이죠. 아파트가. 융자가 있는 아파트를 지금 매물로 내놓은 거죠. 그거를 누가요? C가 샀다. C. 매수인이 집을 샀어요. 뭐가 있는 집을?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이 매수인을 우리는 제3취득자라고 해요. 융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 One more time. 저당권이 설정된 집. 다른 말로요. 융자 있는 아파트를 뭐한 사람? 매수한 분. 이분이 제3취득자. 또 하나요.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뭐한 사람?
전세를 얻었어. C가. 얘가 전세 들어갔어. 전세. 너 어디 들어갔어? 저당권 이미 있는 집을 전세 들어갔어.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이미 앞에 누가 있는데요? 선순위로 저당권 있죠. 이 집을 내가 전세 들어간 사람. 이 C를 몽땅 묶어서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 저당권 있는 집을 매수하거나 저당권 설정된 집을 전세 얻은 분. 이 두 분을 함께 묶어서 제3취득자라고 부르게 되어요. 자, 그 세부적인 논의는 심화학습에서 하도록 합니다. 일단 개요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당권의 효력이요. 6개로 정리가 되셨습니다. 효력 목차만 한번 쭉 연결을 해볼게요. 간결하게. 효력의 첫 번째는요.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금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플러스 알파에 미친다.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실행비용까지. 이때 지연배상은 1년분만이다. 그 다음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이 미치고 별개 물건하고 과실에는 효력이 안 미친다. 오케이. 그 다음 저당권자는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 근데 이게 깨지는 예외가 있죠. 예외. 누가 있으면 우선 특권 있는 애 세 사람 있죠. 소액임차인, 조세, 그 다음에 임금채권. 다음 저당권하고 용의권의 관계에서는 삭제주의하고 인수주의가 있다. 저당권보다 후순위 용의물권, 전세권은 삭제, 선순위는 인수. 그 다음 법정지상권하고 일괄경매는 두 개로 정리가 되죠. 저당권 설정할 때 뭐가 존재하면? 건물이 존재하면, 설정 시에 건물이 존재하면 이 건물은 토지가 경매가 되면, 토지만 경매로 날아가면 이 건물은 뭐가 생긴다?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366조에. 반대로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에 올렸다. 언제 올렸다? 설정한 뒤에 건물 지었다. 그러면 은행은 일괄경매한다. 일괄경매. 두 줄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쉽죠. 그 다음 제3취득자는 뭐예요? 저당권이 뭐한 집을? 설정된 집을 매수한 사람. 너 집 샀다며. 저당권 설정된 거 샀어나. 나는 전세 얻었는데 어느 집을? 저당권 설정된 집에 전세를 얻었어. 얘네 둘을 뭐라고 그래? 둘 다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당권의 효력을 6개로 집약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심화학습에서는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당권 효력에 관한 논의. 자, 이어서 저당권 침해요. 381페이지 쌍괄호 6번. 우리 책은 이 속에다가 또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지금 복잡한데 여기다 침해를 또 집어넣었어요. 너무 산만해서 제가 이렇게 분절을 한 거야. 분절을. 간결하게 소개를 하려고. 우리 책처럼 하면 목차가 너무 산만해서 수험생이 따라잡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따로 뽑았어요. 저당권 침해에서 3번으로. 자, 저당권 침해에 관한 논의는 이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노트에 이걸 하나 그려볼까요? A 땅을 담보로 잡고 은행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3억을 이렇게 대출을. 부동산은 담보는 저 땅이죠. 근데 여기에 동네 양아치 C가 여기를 토지를 불법 점거를 했다 이거죠. C가. 불법으로 여기를 점거를 해버렸어요. 점거를. 이만큼을. 그럼 저당권자인 은행이요. 이 은행이 저 불법 점거한 C를 상대로 뭐라고 따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바로 저당권 침해 문제예요. 너 뭐 침해당한 거야? 너 침해당한 게 뭐야? 이 문제가 저당권 침해 문제. 그럼 은행이요. 저 불법 점거한 저 C를 상대로 땅 내놔 이 자식아. 내가 저당 잡은 땅이야. 이 땅 나한테 달라고라고 할 수 있느냐? 저당권에 기해서 땅을 어떻게 달라고요? 달라고 하는 거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저당권자는 땅을 점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점유를 설정자에게 그냥 냅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땅을 뭐 하잖아요?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뭐에 기해서? 저당권에 기해서
이 은행이 땅 주인, 저 불법 전무한 C를 상대로 땅 나한테 가지고 와. 땅 나한테 가지고 와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즉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우리 시험 단골 빈출입니다. 단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요. 제거나 예방 청구 이런 요구는 할 수 있다. 안 되는 거는 요것만 안 된다는 거죠. 반환 청구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요건 먹혀도 물권적 청구권 3개 중에 물권적 청구권 3개 중에 반환, 제거, 예방 중에 뭐만 안 먹히고 반환 청구만 안 먹히고 제거나 예방 청구는 먹힌다는 거지. 이건 왜 안 먹힌다고? 점유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저당권 침해에서 제일 중요한 맥이에요. 침해에서 제일 중요한 맥. 저당권 침해에서 제일 중요한 맥은 요 단어입니다. 뭐가 안 된다? 반환 청구는 허용 안 된다. 제거하고 무슨 청구요? 예방 청구는 허용됨. 오케이. 이게 저당권 침해 문제입니다. 침해에서 381페이지 밑에 맨 밑에 기억의 별 3개요.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에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옵니다. 오케이. 그것만 기억을 꼭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뒤로요. 383페이지에 보면 3번 있어요. 3번. 담보물 보충 청구권 있어요. 거기 별표합니다. 이게 땅이 아니라 건물이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을 은행에 저당을 잡았어요. 건물을. 근데 건물이 불이 나버렸어요. 이 요양병원이 불이 나버렸다. 병원을 담보로 융자를 해줬는데 이렇게 30억을. 병원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빼줬는데 이 병원이 불나버리게 되면 은행은 담보 잡은 건물이 없어지게 되죠. 오케이. 이때 은행은 그러면 저 병원 주인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거 말고 네 잘못으로 병원이 불나버렸으니까 이 병원 말고 다른 건물을 담보로 추가로 제공해라 라고 은행이 설정자에게 추가 담보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추가 담보 요구. 이거를 담보물 보충 청구라고 그래요. 담보물을 뭐 하세요? 보충해달라. 보충. 다른 말로 이건 뭐죠? 추가 담보입니다. 추가 담보 달라. 추가 담보. 병원 말고 다른 땅이라든가 다른 담보 가지고 와. 근데 이 보충 청구를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 이 전제 조건은 이 불이 왜 나야 되는 거예요? 불이 설정자 이 사람의 잘못이에요. 설정자 잘못으로 화재가 났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설정자가 아니라 누가요? 제3자가 미친 사람이 병원에다 불을 질렀다. 이거는 설정자 잘못이 전혀 없죠. 이때는 은행이 병원 주인한테 추가 담보 요구를 못 하게 돼요. 따라서 추가 담보 요구를 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누구냐? 바로 누구 잘못? 설정자의 잘못일 때만이요. 요때가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설정자 잘못일 때. 제3자 잘못이면 안 돼. 얘 잘못이면. 이때만 은행은 추가 담보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담보물 보충 청구 옆에다 쓰세요. 추가 담보 요구. 추가 담보. 읽어보시면 362조 있어요. 조문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없는, 책임 있는 사유의 별 3개.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꽝입니다.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했다. 왜요? 화재로. 그럼 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원상회복하라고요. 원상회복하라고 불난 거. 원상회복 또는 뭐를 요구해요? 상당한 담보 제공. 그것이 뭐죠? 추가 담보 요구를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 뒤로 넘기면 저당권 처분 나와요. 처분. 자, 은행이 저당권을 처분할 때는 저당권을 C한테 이렇게 처분할 때는 저당권만 처분하면 안 되고 뭐까지 처분해야 되죠? 바로 채권까지. 채권하고 저당권을 같이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채권, 저당권을 따로요, 같이요. 같이 처분하라고, 같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수반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수반성의 원리. 저당권 처분에다는 요 그림 하나 그리시면 돼요. 요 그림. 노트에다가 저당권과 채권을 그려 놓으시고 채권 처분할 때 뭐까지요? 저당권도 같이 움직여라. 이 원리를 무슨 원리?
수반성의 원리. 그래서 채권하고 저당권은 분리가 안 된다. 분리. 그래서 조문 보시게 되면 384쪽 맨 위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를 못한다. 별 3개. 이걸 수반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수반성. 자, 여기까지 해서 저당권의 처분까지 됐어요. 마지막 소멸은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죠. 저당권은 언제 소멸하죠? 경매로. 경매 시에 어떻게 되죠? 항상 소멸한다. 모든 저당권은 항상 경매 시에 소멸. 그리고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거죠. 또 하나는요. 채권이 변제되면 또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채권이 없어지게 되면 이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은 저절로 죽죠. 말소 등기 안 해도.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때 소멸할 때는 말소 등기 때려요, 안 때려요? 말소 등기 안 때려도 빚만 갚으면 채권만 없어지게 되면 저당권은요 저절로 소멸한다. 여기 별표. 말소 등기 없이요. 말소 등기 해야 돼요, 없이요? 없이 소멸한다. 기출문제 단골. 그래서 저당권은 카테고리가 크게 5개라는 거죠. 먼저 성립문제. 성립에서 몇 가지요? 4개 했어요. 4개. 설정 계약, 그 다음에 당사자, 객체, 피담보 채권. 저당권 효력에서는 몇 개요? 6개 했어요. 6개.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저당권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효력 부분이. 그 다음 저당권 침해에서는 요것이 안 돼요. 반환 청구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제거나 예방 청구는 먹혀요. 4번째 저당권 처분이요. 처분에서는 무슨 원리요? 수반성의 원리. 그 다음 저당권 소멸에서는 2가지 이렇게. 이러면 저당권 전체 틀이 잡혔어요. 자, 이제 심화학습에서는 여기서 디테일한 거 몇 가지만 추가로 정리를 하시면 끝. 자, 이제 특수저당권, 근저당권 38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본 저당권은요. 보통저당권이라고 그래요. 보통저당권. 보통저당권은 이런 구조거든요. 자, 내가 여기 3억을 빌렸다. 설정자가 은행한테 3억을 빌렸다. 그리고 내 부동산을, 내 집을 담보로 저당을 설정했다. 이렇게요. 그럼 이걸 갚아버리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는 근저당권은 구조가 살짝 달라요. 이쪽이 근저당권 설정자. 이쪽이 근저당권자 은행. 이때 근저당권은 보통 저당권하고 뭐가 다르냐면 여기 최고액을 정해놓아요. 채권 최고액을. 최고액을 예컨대 3억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채권 최고액을 얼마로? 3억으로 하자. 3억. 이 3억은 반드시 등기부에 떠야 돼요. 등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액은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고액을 등기를 하고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필수적 등기사항. 그리고 채무자고요. 채무자하고 은행하고요. 거래를 하게 되죠. 거래를. 예컨대 물품을 외상거래 합시다. 외상거래. 물품을 외상으로 거래합시다. 외상으로.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1년간. 이걸 결산기라고 그러죠. 결산기. 결산기는 지금부터 1년이니까요. 2018년 초부터 연초부터 언제까지요? 2018년 연말까지를 결산기로 하자. 그럼 이때가 되면 외상거래한 거, 물건 외상거래한 총액수가 나올 거예요. 그 총액수를 뭐라고 그러죠? 채무액이라고 그래요. 채무액. 그럼 이 채무액은 내가 외상으로 이쪽하고 거래한 돈이에요.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가령 내가 가구를 공장에서 떼온다. 외상으로 떼온다. 외상으로. 내가 소매점인데 도매하는 공장으로부터 외상으로 떼온다. 외상으로. 결산 언제 하기로? 2018년 연말에 결산하자 우리. 최고액은 얼마고요? 3억까지 거래하자. 3억까지. 3억을 한도로 외상거래 하자는 거죠. 1년 동안. 그럼 이 채무액은 외상거래 액수는 어떻게 될까요? 거래할 때마다 이 채무액은 널뛰기 한다. 널뛰기.
채무액이 증감 변동하게 되어요. 증감 변동. 늘었다 줄었다. 장사가 잘 되면 현금으로 갖다 주고 장사 안 되면 외상으로 더 많이 떼오겠죠. 그래서 이 채무액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반면에 보통저당권이 채무액이요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3억이라고 다 정해져 있죠. 확정돼 있죠. 이게 확정. 채무액 3억이 특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액수가. 근데 근저당은 이 채무액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널뛰기 안 되는 거죠. 널뛰기. 이것이 널뛰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근저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채무액이 이렇게 널뛰기 하다 보니 채무액은 특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이 안 됐다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채무액이 증감 변동하고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널뛰기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채무액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특정이다. 불특정. 이 단어를 왜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저당권은 특정되어 있다. 액수가 3억이면 3억, 30억이면 30억. 근저당에서는 채무액이 불특정이다. 널뛰기 한다. 이거 널뛰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근저당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특징. 그럼 채무액이 어떤 때는 빵원이 될 수 있어. 외상 거래 금액이 빵원이 될 수 있어. 왜? 장사가 내가 너무 잘 돼서 이 소매상이 장사가 잘 돼서 이사철인 4월 달이나 이쯤 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현금이 막 들어왔어. 그래서 외상으로 안 하고 현금으로 다 결제해버렸어. 그럼 채무액이 얼마가 되죠? 때로는 빵원이 된다. 빵원이. 그럼 보통저당권은요? 보통저당권에서는 채무액이 얼마가 되면 이게 빵원이 되면 부채가 빵원이 되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하죠. 이게 소멸해버리게 되죠. 부종성의 원리가 작동해요. 근데 근저당에서는 결산기까지는 부채가 빵원이어도 이게 빵원이어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 점 보통저당권하고 두 번째 차이점이에요. 보통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부채가 빵원 그럼 저당권 사라지지. 부종성의 원리가 작동되니까. 그런데 근저당에서는 부채가 빵원이어도 채무액이 여기는 채무액이 얼마여도 빵원이어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름하여 이거를 부종성이 인정 안 된다. 부종성이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종성이 인정됨 인정 안 됨. 인정 안 된다고. 인정 안 돼. 이거 빵원이어도 결산기까지 이거 살아있는 거야. 이 점이 보통저당권하고 커다란 차이점. 첫 번째는요. 채권액이 불특정이다. 채무액이 불특정이다. 채무액 다른 말로 채권액. 채무나 채권이나 같은 말이죠. 손을 이렇게 뒤집으면 돼. 얘 입장에서는 채권.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 같은 말이죠. 채무액이나 채권액이 불특정되어 있다. 언제까지요? 결산기까지. 그럼 이 채무액은 그럼 언제 고정이 될까요? 언제 확정될까요? 불특정이던 이 채권액이 언제 확정? 결산기 되면 연말이 되면 이게 확정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주제를 바꾸게 돼요. 채무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냐? 채무액 확정. 예, 이 부분이 근저당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채무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액이 뭐하기 전? 확정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근저당이라고 그래요. 근저당. 반대로요. 채무액이 뭐한 후? 확정 후. 채무액이 확정이 되었다. 채무액이 가령 얼마로요? 2억으로요. 2억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면 이건 얼마짜리요? 2억짜리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2억짜리. 그러면 이거는 근저당이 아니라 보통저당권이래요. 보통저당권. 얼마짜리요? 2억짜리요. 2억짜리 저당권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액이요. 이 채무액이 뭐하기 전? 확정 전에는 무슨 저당권? 근저당권이다라고 하는 거야. 근저당권. 근데 확정되면 결산기가 돼버리면 2018년 되면 결산기 되죠. 그때 내가 외상거래한 액수가 얼마냐 따져봤더니 2억이다. 2억.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보통저당권이죠. 보통저당권. 다시 말하면 얼마짜리요? 2억짜리 저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확정 전과 후를 아주 유념해서 예민하게 보셔줘야 됩니다. 언제 확정되느냐, 이 기준점. 확정 전에는 부종성이 인정이 안 되더라. 확정 후에는 그러면 얼마짜리니까요? 2억짜리 저당권이니까 갚으면 채무자가 2억을 상환해버리면 저당권은 없어져요. 부종성 인정되죠, 여기는. 이쪽은 부종성 인정이 안 된다. 이쪽에서만 부종성 인정되고 여기는 부종성이 완화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확정이요. 이 채무액이 언제 확정되느냐, 그 확정 시기를 나열해 볼까요? 확정되는 시기. 결산기가 되었다. 그러면 채무액은 확정되겠습니다. 결산기. 결산기 됐어, 이 사람아. 결산기. 그럼 채무액 확정되는 거야. 액수가 2억인지 10억인지. 두 번째는요, 외상거래. 물품 외상거래 계약을 해지했어요. 계약 해지를 했어요. 기본 계약을 해지했다. 여기서 기본 계약은 뭐죠? 이 외상거래. 이 외상거래를 기본 계약이라고 그래. 기본 계약을 어떻게 했다나? 해지했어. 종료시켜버렸어. 왜요? 나 이 은행하고 거래하기 싫어. 서비스도 별로 안 좋고 이자만 세, 이자만. 외상거래를 뭐 해버렸어요? 해지했어. 그러면 채무액은 확정된다. 기본계약 해지. 세 번째는요, 채무자가 파산해버렸다. 채무자가 파산해버리면 거래를 은행이 중단하죠. 그럼 채무액이 확정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경매를 신청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버렸다라는 거는, 경매를 넣었다는 거는 얘하고 거래를 안 하겠다는 거죠. 거래를 안 하겠다, 오늘부터. 그러면 채무액이 그때부터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널뛰기 하다가 확정이 딱 돼서 고정되는 시기는 요 세 가지로 집약을 하시면 돼요. 세 가지로.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여기서 관련된 거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건 나중에 소개를 합니다. 그럼 이 근저당권에서는 채무액은 결산기까지는 널뛰기 한다.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거는 뭐냐? 바로 이 최고액이죠. 최고액은 이거는 널뛰기를 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필수적 등기사항입니다. 반드시 등기부로 꽂아줘야 돼요. 이게 3억인지 10억인지. 왜냐? 그럼 이 최고액이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최고액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문제죠. 채권 최고액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얘가 결산했더니 채무액이 아까 2억이었다. 2억이다. 그럼 이 은행이 이 부동산을 경매를 해서, 집을 경매를 해서 빼갈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이 문제죠. 얼마를 빼갈 수 있을 거냐, 이 문제가 돼요. 만약 채무액이요. 이 채무액이, 첫째요, 채무액이 5억이었다고 그래볼까요? 5억. 채무액은 5억. 채권 최고액은요. 최고액은 등기를 얼마로요? 3억으로 되어 있다. 3억으로. 그럼 이 근저당권자인 은행이요. 은행이 경매로 빼갈 돈은 어디까지만? 최고액까지만 경매로 빼갈 수 있다. 3억만 빼간다는 거죠. 3억만. 여기까지만. 3억을 초과한 나머지 2억은 일반 채권으로 바뀌게 된다. 은행이 못 가져가는 돈. 따라서 최고액이다 할 때 최고액이란 무슨 돈이냐? 후순위자보다 먼저 경매로 건질 돈이에요. 경매 시 우선 변제받는 한도를 말한다. 우선 변제받는 한도. 이거를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맥락이에요. 채권 최고액이란 뭐를 말한다? 우선 변제받는 한도, 이거를 의미한다. 오케이. 얘가 경매로 가져갈 돈이다. 경매로 가져갈 돈이 바로 3억이다. 5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채무액이 2억으로 되면요. 채무액이 2억, 최고액은 3억이면 얼마 가져갈까요? 은행이 한테 외상으로 준 돈이 얼마라는 거죠? 외상으로 거래한 돈이 2억이죠. 그럼 2억만 가져가는 거지. 이게 1억이면 1억만.
문제가 되는 건 언제냐? 클 때죠. 최고액보다 채무액이 클 때예요. 클 때. 외상거래 금액이 클 때. 그럼 이 채무액 5억은 뭐냐? 채무자가 갚을 돈이요. 갚을 돈. 갚을 돈이 이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은행이 가져갈 돈이요. 가져갈 수 있는 한도가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선 변제받는 뭐라고요? 한도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의 한도액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책임의 한도액을 말한다. 책임의 한도액은 무슨 뜻? 5억이죠.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 아니다. 이거는 채무액이다. 채무. 5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액하고요. 채무액하고 최고액은 다른 의미다. 이거는 다른 의미다. 최고액. 너 무슨 뜻인데? 은행이 경매로 가져갈 돈. 우선 변제로 가져갈 돈이야. 요 채무액 5억은 무슨 뜻이에요? 채무자가 뭐 해줄 돈? 책임의 한도액. 얘가 갚을 돈. 갚을 돈. 그래서 최고액은 은행이 경매로 가져갈 돈. 채무액은 뭐 할 돈? 책임의 한도액. 이렇게 두 개를 구별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시험에 거꾸로 아주 잘 나와요. 최고액이란 책임의 한도액을 말한다. 틀린 거죠.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라 무슨 뜻?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 얘보다 얘가 먼저 가져갈 돈이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달라지면 채무액하고 최고액이 다르면 채무자가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얼마를 갚아야 이 근저당권은 없을까? 이 문제가 남죠. 변제 범위가 남아요. 변제 범위. 변제 범위. 이 부분이 시험엔 거의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너 얼마 갚아야 돼? 네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야? 3억 갚아야 돼. 채무액 5억 갚아야 돼. 등기는 3억이 되어 있는데 내가 외상으로 거래한 거, 외상 거래한 돈은 5억이네.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은 얼마? 3억이 아니라 5억입니다. 채무 전액이에요. 이걸 갚아줘야만 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서 없앨 수 있다. 요걸 갚으면 일부 갚은 거야. 이걸 다 갚아줘야 돼요. 근데 보증인은요. 물상 보증인은 보증인이 갚아야 될 범위는 어디까지냐. 보증서 준 사람은 어디까지만? 최고액까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니까 요 3억만 갚으면 됩니다. 3억. 최고액만. 그래서 변제 범위가 채무자하고 보증인 입장이 서로 상이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한 아주 매개요. 거의 매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저당에서 기억할 중요한 맥락이요. 첫 번째가 채권 최고액. 두 번째는 외상거래. 이거를 기본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기본계약. 그 다음 세 번째 결산기요. 이 결산기는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최고액은 필수적으로 등기를 꽂아야 되는데 이거는 등기를 꽂아도 되고 안 꽂아도 돼. 그리고 이걸 임의적 등기사항이라고 그래. 임의적 등기사항이다.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임의야, 임의. 이거는 필수야, 필수. 그 다음 네 번째가 채무액. 이게 아주 중요하죠. 최고액하고 채무액이 제일 중요한데 이 채무액은 널뛰기 한다. 널뛰기. 오케이. 이때 변제를 어디까지 하고 확정이 언제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확정은 언제 된다? 세 가지죠. 세 가지. 결산기 될 때. 두 번째는요. 기본계약을 해지할 때. 세 번째는 경매를 근저당권자가 때렸을 때. 확정이 되고. 그 다음 변제 범위가 다르다. 채무자 다르고 보증인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근저당권에 관한 논의. 자, 주문 보도록 합니다. 385페이지. 385페이지에 근저당권 1항. 357조 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최고액의 발표. 최고액은 무슨 뜻?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장래가 언제죠? 결산기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이 경우에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 소멸의 밑줄이요. 채무 소멸은 저당권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부종성이 인정 안 됨. 이때 2항 전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요. 이자는 어디에 포함된 걸로요? 이 최고액 속에 산입된 걸로 본다. 이 최고액 속에 뭐가 들어있대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대. 이자가. 야, 이자 너 이 속에 포함된 거야. 포함. 자, 그래서 보통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살짝 다르다. 우리 현실에서는 근저당권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보통 저당권은 거래할 때마다 설정비가 들어가거든요. 설정비가 이렇게. 3억 빌렸죠? 그럼 설정비 들어가죠. 또 빌리면 또 설정비가 또 들어가. 설정비가.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복잡하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이 결산기까지요. 계속 거래하는 거 계속 거래. 거래를 계속하니까 편리해요.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이때까지 여러 번 대출 받아도 여러 번. 그 점에서 보통 저당권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편리하죠.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근저당권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의 큰 틀, 보통 저당권 체계하고요. 보통 저당권과 그리고 근저당권 두 덩어리로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근저당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테마는 최고액이라는 테마하고 뭐하고요? 채무액하고 이게 다르다. 최고액은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이다. 채무액은 채무자가 뭐 할 돈? 갚을 돈이다. 갚을 돈. 이렇게 큰 틀을 정리를 하시면서 기본 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중요한 몇 가지들은 심화학습에서 살만 붙여주는 작업 요거를 완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권법 기본 이론을 모두 마치고요. 심화학습에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계약법으로 주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